뉴 거버넌스까지 했고, 공공 서비스론 할 차례죠. 저기 켜졌나요? 켜졌나요? 공공 서비스로는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73페이지. 데나르트의 신공공 서비스론. 자, 우리가 1990년대 행정학에서는 어떤 게 주류였다고요? 신공공관리론. 사실은 이 신공공관리론은 2010년까지 30년 정도 거의 80, 영국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시작했으니까 한 3, 40년을 주류야, 주류. 행정학에서 주류라고 생각하면 신공공관리론. 이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의 영향도 받았고,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도 여기 들어가니까 포함하고, 또 저희 경제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자유주의. 그래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실패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야? 시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강조한다. 돌아가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어요? 말대로 우리가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기서 신자유주의니까 다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시장의 자유를 맡겨야 되고,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나가서 뭐 한다? 그러니까 시장주의에다가 정부 내도, 정부 관료제 내도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넣어라.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소위 어떤 거, 촉시, 경성, 미분지, 고기사라는 이 뭡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그랬죠.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신공공관리론은 일단은 이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가 되게 공격을 당했다고 그랬죠. 공공선택론부터 이 공격을 당하니까 직업 공무원제도가 공공에 어느 정도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이 있었고, 자, 그 다음 이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공공관리론에서 비판이 하나가 탈신공공관리론이다. 사실은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 완전히 비판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탈신공공관리론은, 자, 어떤 것이 문제다? 신공공관리의 분절화 문제에 대해서 신공공관리, 그래서 분절화가 굉장히 많은 폐단을 일으킨다.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재집권화와 재규제, 그 다음 우리가 공익적인 인사관리, 그렇죠? 그래서 공공가치를 강조하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또는 공익적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분절화보다는 통정부, 분권화된 정부보다는 여기서는 뭘 강조해? 통정부. 그래서 여기 분권화를 추구한 게 아니라 통정부를 추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의 뭐 문제가 크게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탈신공공관리.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뉴 거버넌스 이론이 나온다. 뉴 거버넌스 이론은 뭐가 문제다?
신공공관리론이 너무 시장지향적이다. 그렇죠? 그 전에 정부 실패를 일으켰던 정부 관료제도 문제지만 너무 시장지향적인 것도 문제다. 그래서 자, 정부나 누가 시장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자, 여기는 신공공관리론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신공공관리론이 고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었다. 여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럼 고객이 아니라 국민을 뭘로 보자? 시민으로 보자. 단, 신공공관리론에 동조하는 것은 어떻다? 공통적으로는 뭐가 있다? 노젓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거, 방향 잡기, 이건 신공공관리론은 해왔던 건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 고객이 아니라 시민으로 바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부분은 서로 연계되고 파트너십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도 이해는 됐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키가 안 커가지고 원래 좀 위에다 써야 되는데 밑에 쓴 걸로 합시다. 밑에 뭐가 나온다? 거기 있는 거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온다. 그렇죠? 신공공 서비스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공공관리론을 제대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보다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셋 다 어느 정도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는 계승하면서 비판하는 거고, 분절화 측면을, 분권화 부분을 비판하는 거고, 여기는 뉴 거버넌스는 너무 시장지향적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 잡기, 이 정부가 방향 잡아 주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여기는 생산성이 주로 시장에서 생산하자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민간 합동으로 생산하자, 공공 서비스 제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공동체주의라고 그럽니다.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럼 공동체주의가 뭐냐면 간단하게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한 사람이 마이클 샌달 있죠. 마이클 샌달.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이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예요. 공동체주의자. 그렇죠? 그냥 간단히 설명하니까 이거 듣고 잊어먹어도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군대 면제시켜준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어떨까? 방탄소년단 돈 많이 벌잖아, 세계적으로. 그래서 100억을 내는 한 사람이 안 가고 그냥 내가 100억 줄게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 1억만 줘도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모집해서 100명을 보낸다. 어때요? 제대로 했어도 1억 줄게 군대 갔다 와 그러면 갈 수도 있잖아. 안 가요? 그럼 10억 줄게, 10억. 그럼 좀 끌리죠? 그럼 10억 줄게 해서 10명 보내면 이 한 사람 보내는 것보다 더 좋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 비판적으로 볼까요? 공동체는 자기들만의 지켜야 될 뭐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규범이 있고, 그렇죠? 어떤 가치가 있다.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병역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공동체주의야. 그렇죠? 아까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대표적인 게 신공공관리론이에요. 돈만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는 뭐야? 이 공공의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파트너십을 강조한 여기도 어느 정도는 뭐가 필요하겠어? 공공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주의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 굉장히 강하죠. 마이클 샌들 교수는 미국에서는 책이 안 팔린대, 거의. 안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팔린대.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야. 개인주의다 보니까 공동체적 가치 이런 것들 별로 안 따져. 그런데 공동체주의 이 사상가다 보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우리나라나 일본은 굉장히 이 교수가 쓴 말들이 맞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를테면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 말의 느낌은 알겠죠. 이게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도 그걸 강조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 신공공 서비스론 들어가니까 일단 무엇의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했다? 신공공 관리론, NPM, 그쵸? 그다음 이들에 따르면 공직사의 유산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공공 관리론의 경영 방식이 아닌 공공 관료와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인 방식들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 자, 말하기보다는 뭐한다? 듣기. 방향 잡기보다는 봉사.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네요. 뉴 거버넌스는 여기도 방향 잡기, 여기도 방향 잡기인데 신공공 서비스는 뭐였어요? 방향 잡기가 아니라 봉사.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아니라 뭘 강조한다? 시민. 이 부분은 여기하고 같죠? 고객이 아니라 시민 이 부분은 같은데 방향 잡기가 아니라 봉사라는 점.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결국 행정의 주된 목적은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여.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론적 배경을 보니까 민주적 시민의식 이론 또는 공동체와 시민사회 모델,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사실은 이 이론들이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조직적 인본주의, 포스트모던 행정학, 담론이론. 조금 이따 포스트모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포스트모던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건데 그게 뭔지 정확히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 거버넌스와 비교해 보면 이제 여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비판한 거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뉴 거버넌스와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료들은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조정과 중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신공공 서비스는 뉴 거버넌스와 유사성을 지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참여를 강조하지만 또 하나 참여에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뭘 강조한다고? 담론. 그렇죠? 자, 담론이란 게 뭔지 조금 이따 포스트모더니즘 설명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방향 잡지가 아니라 봉사 나오면 뭐가 된다? 그렇죠? 이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그렇죠? 그다음 담론이란 말이 나오도 어떤 것이 된다?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신공공 서비스의 7가지 원칙이 시험에는 이것만 외워두면 돼요. 자, 관료는 고객이 아닌 누구의 봉사해야 된다? 시민의 봉사. 관료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공익은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이기 때문에 관료는 시민들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렇죠? 자, 어떤 거라고요? 공익은 담론의 결과입니다. 조금 이따 담론이 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에 대한 가치를 강조한다. 기업가 정신은 누굽니까? 신공공관리. 여기서는 어떤 걸 강조한다고? 시민의식. 이것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요즘 신공공 서비스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워두면 좋으니까 신공공 서비스론 한번 보시면 대나라트의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프린터를 보고 계신 분은 19페이지. 자, 7가지 원칙을 이렇게 외워야 돼. 시민에 대한 봉사, 그쵸? 그 다음 뭘 중시한다? 공익을 중시하는데, 공익은, 자, 담론의 결과라 그랬죠? 공중담결인데, 잘못 썼네. 자, 다시. 신공공 서비스론 굉장히 중요하고, 이 7가지를 외우는 방법은 시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시봉. 그 다음, 원래 시의 담결이 아니, 공중이 아니라 공중담결이죠. 공중담결. 그 다음, 거기 있는 시민의식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시민의 의식을 중시한다. 시민의 의식 중시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민의 의식을 존중한다. 그래서 무슨 정신보다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기업가 정신은 어떤 거야? 자, 신공공관련에서는 고객에게 국민 고객으로 보고 고객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할 것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의. 그다음 자 전사민행 그쵸? 이걸 바꿔서 내는 시험 문제도 있어서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이렇게 바꾼 거야. 전략적 행동과 민주적 사고 뭐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전사민행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자. 책임의 다원성, 책임성이라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죠? 공직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책임은 단지 어떤 책임만, 법적인 책임만고도 윤리적인 책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조정이 아닌 뭐라고? 봉사. 조정하기보다. 그러니까 국민을 조정하기보다는 뭐 해라? 봉사해라. 그렇죠? 그 다음 인간 존중.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거죠. 조봉. 그 다음 인간 존중. 인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생을 살기를 보장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인존 더 생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인존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공중담결. 그러면 자 이걸 좀 외워두면 신공공 서비스에서 이걸 외워두면 자 거기 있는 것을 좀 바꾸면 되겠죠. 소리를 좀만 바꿔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거 있는 것들 봉사, 담론, 시민의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담아있어요? 7가지 원리에 담아있죠. 이 7가지 원리만 잘 알면 되겠죠. 자 시민의 봉사하는 거. 봉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공익을 중시해라. 여기 같이 신공공 관련 같이 공익보다는 뭐 효율성 같은 걸 따져서 공공 가치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익을 같으면 노인 복지 같은 경우도 공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효율성 문제로 별로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약자 보호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공익을 중시하고. 근데 공익은 어디서 결정한다? 담론으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 이제 담론이란 말이 좀 어렵죠 지금. 조금 이따 포스트 모던 봅시다. 그다음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고 전략적 사고를 해라. 그렇죠? 그다음 행동은 민주적으로 해라. 그렇죠? 그다음 책임은 다양하자. 공직에 대한 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책임을 고려해라. 그 다음 조정하기보다는 봉사.
그렇죠? 봉사란 말 굉장히 강조하죠.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고 봉사를 종교보다는 봉사입니다. 그다음 인간을 존중해라. 그렇죠? 인간을 존중해라. 다른 말로 자, 인간을 존중해라는 말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약자 보호 같은 거 없었잖아. 병원들 막 민영화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존중심이 없어지죠. 그냥 모든 걸 경제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니까 인간을 존중해라.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 봅시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7가지 원칙에서 173페이지 받고 174 받고 자, 그 다음 한계가 걸려 있는데 한계 그러면 뭐 한계는 신공공의 논의에서 관료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고려되지 않는 점, 지나치게 규범적인 특성과 가치를 강조한 점, 전문성, 효율성과 같은 가치선적 가치를 소홀히 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공공가치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뭘로 나오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 구체적으로 주장된 게 공공가치론입니다. 공공가치 관리론은 신공공 서비스 이론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다르게 쓰는 책도 있고 있는데 원래는 신공공 서비스론의 아까 공익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공공 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다. 왜 그러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걸 가져왔어요? 빈익부,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 굉장히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논리를 도입해서 별로 경제적 효과가 없는 건 안 하니까 도대체 국가가 왜 있냐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야 국가가. 그럼 시장이 아주 뭐하게 국가라는 게 존재해. 그렇죠? 그러면 효율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물론 그건 따져야 되겠지만 공적인 가치가 뭔가를 뭐해야 되겠어? 이야기해야 되겠죠.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들 면접에도 공공의 가치가 제일 중시하는 공공가치가 뭐냐고 물어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의 가치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공공가치로 그러면 공공가치 관리론은 뭐하고 같다고 보고 그냥 풀면 돼요. 신공공 서비스론하고 같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가치론 최초로 시험 나왔다고 그랬죠. 지방직의 공공가치론 처음 나왔어. 처음. 공공가치론도 처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어떤 거다?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개념 및 대두 배경에서 똑같죠? 자, 봅시다. 전통 경쟁에서 공공 분야의 관리에 관한 이론적 흐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관리적 관점, 관리 기술적 관점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성 관점에서 본 공공 가치에 관한 변화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정부 실패 후부터 정부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효율성과 경쟁 원리에 기반한 시장 경제의 유인 구조를 관리 도구로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 신공공관리론이 어떻게 되어 있다? 폐해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지나친 분업 및 분절화, 시민의 고객화, 경쟁 제일주의 등의 형태로 공공부문 근본적 가치인 책임성, 반응성, 민주성 등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신공공은 도구적 관점에서 행정 수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주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미에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게 공공가치 관리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공공가치 관리론도 큰 틀에서 보면 신공공 서비스론의 일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공공가치론의 주요 특징. 공공가치론의 주요 특징은 시민과 이해관계자 관여와 이들과 공무원 간의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공공가치를 결정하자. 자, 우리가 공공의 가치를 정할 때 뭘 통해서 하자? 수기. 우리가 수기란 말 또 생소하죠? 이 말을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이 5, 6호기 지을 때, 신원전 5, 6호기 지을 때 이걸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300명을 뽑아다가 이들에 대해서 뭐 했어? 1박 2일 하고 전문가들. 자, 원전을 강조하는 사람과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정보를 전부 다 이야기해줘. 그 충분한 토론 후에 결정을 내렸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수기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봐. 자, 우리가 맨날 듣는 게 여론조사죠. 신문에 보면 여론조사 뭘 찬성한 사람 몇 퍼센트, 뭐 반대하는 사람 몇 퍼센트. 근데 그런 여론조사는 생각해보면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고 여론조사 답을 했겠어? 아니면 별로 정보 없이 답을 했겠어? 별로 정보 없이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수기 과정인 어때? 굉장히 많은 정보도 갖고 충분히 토론하고 담론이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걸 담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리는 걸 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기라든가 담론이란 말은 여기 이 수기를 통해서 나온 걸 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도를 놔야 될지 아니면 양로원을 공공병원을 지어야 될지 그렇죠? 자, 공공병원을 지을지 도를 놔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사실은 뭐 레저 시설을 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역 주민들이랑 충분히 뭐하고 이렇게 놨을 때의 가치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하지 않은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그런데 그 전에는 지나치게 어떤 것에만 치중해서 경제적인 것만 치중해서 결정했다면 그러지 말고 충분한 결정 과정을 거치자. 자, 우리가 산반하자는 게 아니라 원전에서 처음에는 들어갈 때 거의 600명을 했는데 300명이 찬성 300, 반대 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한 게 136대 400 몇 명으로 탈원전 하자. 내가 이렇게 충분히 정보도 듣고 이야기해 보니까 탈원전 쪽이 더 낫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탈원전 정책을 하자. 했다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걸쳐서 담론을 통해서 정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자? 공익이라고 하자. 공공의 가치라고 하자. 우리가 무엇보다는 지금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안전, 그다음 전반적인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보호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가치를 정했죠. 그렇죠? 물론 이 가치가 100% 좋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지는 것을 뭘로 하자? 공익으로 하자. 그렇죠? 아까 담론을 통해서 공익을 중시하고 공익은 담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라고 그랬죠. 그걸 뭘로 하자? 공익으로 하자. 자, 그래서 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이 굵은 글씨로 공익가치의 창출과 공공관리자의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를 강조한 무호 공공가치 창출론과 공공가치 실제론에 기초해서 공공가치 실패를 강조하는 보즈만의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공공가치 이론 앞에서 한번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적 가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의 삼각형. 우리가 윤리 때도 봤는데, 이념 때도 좀 봤는데, 보면 세 가지 삼각형 하면 뭐가 있습니까? 정당성과 지지. 그렇죠? 그 다음, 운영 역량이 있어야 되고, 공공가치. 그렇죠? 공공가치가 형성돼야 되겠죠?
세 가지. 정당성과 지지, 그다음 운영 역량, 공공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 관리를 해서 정하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는 거기 무언은 공공가치를 그래서 창출하자. 방금 쌤 여기 봐봐. 탈원전에 대해서 원전을 계속 유지할 건지 탈원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담론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려면 정당성과 뭐가 있어야 돼? 지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 공공가치를 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를테면 그때 공공가치라고 생각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미래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용하기는 좋겠지만 미래 세대는 그런 방사능 등에 대해서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없어. 우리가 방납장, 그러니까 핵폐기장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겠어 없겠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오염수 방류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1, 2년 안에 안 나타나는데 3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지금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가잖아. 거기는 어디였지?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도.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거기 주변의 동물들은 벌써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좋아. 지금 우리 때는 뭔 일이 없을 거야. 근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의 가치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 뭐 이런 것들 일종의 공적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탈원전 하기로 했으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그런 것들을 창출하자는 방금 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안녕 이런 가치를 창조했죠. 미래 세대를 위한 안녕 그러니까 질서 또는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창출했잖아. 그다음에 이거 정당성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거죠. 그걸 운영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에 대해 생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공공가치 실패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따져보자. 왜 공공가치 도출에 실패했는지. 177페이지는 그 보지만에 공공가치 실패론은 그걸 따져보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공공가치 실패론. 그걸 따져봐서 왜 실패했는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공공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달리하는 거죠. 한쪽은 적극적으로 뭐 하자, 추구하자, 창출하자. 한쪽은 공공가치는 있고 그 실패하는 이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실패를 뭐하면 막으면 공공가치는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같이 이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로는 179페이지에 27번부터 있습니다. 27번부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서 책임성 확보, 너무 많네. 재량이 필요하지만 책임과 책임 수반, 재량이 필요한 제약과 책임 수반,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 구조, 민간 기관 및 비영리 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유인 체계의 창출, 조직 내 통제권에 위배된 분권화된 조직,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 및 집행에서 신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완,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 구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 확보해야 된다. 그건 고전적입니다. 고전적. 그러니까
고전적 관료제고. 그 다음, 민간 기관 및 비영리 기구를 활용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유인 체계의 창출은 신공공관리론이고. 자, 그 다음, 조직 내 통제권이 위보된 분권화된 조직 역시 신공공관리론이고. 그 뒤에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와 초점을 맞춘 정책 집행 설계 및 집행. 이건 전통적 행정학입니다. 전통적 행정. 자, 이거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건 넘기고 일단 2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주요 내용은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사람의 가치 강조해. 인간을 존중한다고 그랬죠? 인간 존중이라고 했죠? 스님들이 이렇게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부부입니다. 부부 때는 어때? 성이 남편 성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부부가 교수를 연구한 겁니다.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로 주요 내용은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자, 책다 있어 없죠? 책다 있죠? 책다. 그 다음,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 전사민행 있죠?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주요 내용은 관료 역할과 관련해서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방향잡기가 아니라 봉사라고 그랬죠? 함께가 틀렸습니다. 방향잡기가 아니라 봉사라고 그랬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정부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 자,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니고 봉사라고 했죠? 신공공 서비스로서 관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좋습니다. 어떤 거라고 그랬어? 공익이죠. 그러면 담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상이나 중재해야 되겠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익을 행정활동의 산물로 본다. 선생들은 공익을 부산물로 봅니다. 공익을 굉장히 중시합니까? 공익이 근본이죠, 근본. 그쵸? 부산물이 아니라. 본질이죠, 본질. 자, 그 다음, 신공공 서비스론 정부 관료제의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계획할 것을. 이건 틀렸죠? 이건 신공공 관리론이고. 36,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기업가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폭넓은 행정제. 이것도 역시 신공공 관리론. 그쵸? 37번.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에 대한 시민이다. 맞죠? 여기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5입니다. 5. 그러니까 밑에를 X 해야 되는데 위가 X로 되어 있어요. 38.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정부 역할은 방향 제시가 아닌 들렸죠? 방향 제시가 아닌 봉사죠. 그러니까 계속 기출 지문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39.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공공 서비스 제공이다. 맞죠? 신공공 서비스로서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에 대한 담결. 맞죠? 공중 담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41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전략적 사고와 민행을 강조하며 이론적 태도는 민주주의, 실진주의, 해석학, 비판 이론 등 복합적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을 결과로 보고 담결 맞죠? 공중 담결, 법, 공동체, 정치 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책단인데 이제 다책으로 바꿔놓은 거죠.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맞고.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공공 서비스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직은 인전 맞죠?
자, 인존. 협동과 공유된 리더십으로 운영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맞고. 44. 신공공 서비스로는 책임성 확보와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거죠. 책임성은 이런 책임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무원의 반응 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고객보다 시민이라고 그랬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을 보는 점에서 뉴 거버넌스 이론과 이 부분은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죠. 데나트와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 원칙 중 민생 전행이 아니라 민행 전사 민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바꿔서 낸 적도 있다고. 유치하죠. 47. 데나트와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의 봉사 맞고 시봉 맞고, 데나트와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는 7가지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 그쵸? 담결 맞죠? 공중 담결. 데나트와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기업가 적정 시민의 의식의 가치 시의 맞죠? 50번.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맞죠? 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을 결과로 이해한다. 맞죠? 52.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틀렸죠? 방향잡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향제가 아니라 봉사라고 그랬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법, 공동체 책임, 규범, 전문성, 시민의식 등 다양한 책다, 다책 맞죠? 다양한 책임. 자, 이해됐어요? 이제 나머지 이론들은 여기랑 흐름하고 조금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나온 이론들이라고 생각하고 되고, 넛지 이론 나올 겁니다. 이거 넛지나 딜레마, 시차 이론은 나오기 좀 힘들지만 넛지 이론은 이제 한 번 정도는 처음으로 나올 겁니다. 처음으로 아마 넛지 이론은 나올 거다. 그러면 넛지 이론만 잘 알면 쌤들 문제 하나 맞추겠죠. 다른 수험생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 넛지 이론 설명하기 전에 이거 지금 무엇에 입각했다고 그랬죠? 신공공 서비스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겠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이건 이제 같이 넛지나 딜레마 이론, 시차 이론 같이 설명하면 돼요. 그냥 여기하고 관련 없이 그냥 여기 지금 이 행정학을 하기 위한 이론들이에요. 최근에 나온 이론,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들, 따끈따끈한 이론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모더니즘. 그렇죠?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쌤들이 책을 읽을 때 도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그렇죠? 모더니즘이 있고 이걸 모더니즘을 그대로 계승한 게 실증주의입니다. 우리 쌤 논리 실증주의 들었죠? 그렇죠? 실증주의입니다. 그걸 최근에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쌤 여기까지를 그냥 논리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들으니까. 자, 이때는 지금 그림으로만 좀 그려보면 이 실증주의를 방법론적으로 비판한 게 뭐였어요? 실증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은 똑같다고 그랬죠. 자, 모더니즘 시기 19세기인데 18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난 건데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중반까지도 주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연과학과 똑같이,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주체하고 객체는 분리될 수 있다. 주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하고 뭐하고 사람 아닌 것, 대상들하고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어떤 거? 보편적 이성을 갖고 있다.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보편적 어디나 있는 이성. 자, 이거 뭡니까? 분필. 분필은 하얗다. 이렇게 누구 반대하는 거 없어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래서 모든 지식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는, 세상에 대한 아는 거죠. 그런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 생각을 똑같이 받아들인 실증주의는 맞아. 그런데 좀 이상하네. 가치하고 사실이 있는데, 어떤 것에 있어 가치하고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잘 구분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가치하고 사실인데 가치는 객관적이지 않네. 쉽게 말해서 가치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다고 그랬어? 우리가 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가치잖아. 그렇죠? 이건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이 객관화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따지지 말고 뭐만 연구하자? 사실만 연구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모던 생각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똑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와 사실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 현상학이나 해석학입니다. 이 두 계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들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여기서는 객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똑같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나 똑같지 않죠? 사물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더지는 방이라고 그랬지만, 다람쥐는 감옥이라고 그랬죠. 그쵸? 사람에 따라,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사람 따라서 우리는 이수신을 영웅이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나쁜 놈이죠? 그럼 똑같은 대상도 다르게 이야기하네? 임진왜란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겠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주체하고 객체를 그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방은 24시간 따뜻해야 된다. 방은 24시간 어두워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현상학은 연구를 할 때, 그러면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는 직접 그 사회의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참여자적 관찰 같은 게 필요하다. 거기 들어가서 그들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죠. 두더지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두더지에 대해서 일상을 연구하려면. 그래서 방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죠. 두더지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히 두더지의 입장에서 간주관성 같은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비판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철학도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비판철학은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다 뭐다?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다 기존 뭡니까?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본가 계급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지, 다 이데올로기니까 그런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들추어내야 된다, 의식과 교육.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럼 이들 철학들은 어느 부분은 모더니즘 요소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요소도 있고, 그렇죠? 여기 철학들은, 물론 여기는 주류니까 이 정도는 빼고, 이 철학들은 현상학은 나중에 실존주의 형태로 또, 나중에 아니라 실존주의랑 같이
이때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되면 하고 알면 안 알아도 됩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 과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들이 그 주류 철학이 됩니다. 주류 철학. 그렇죠? 자, 모더니즘은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왜 사과가 떨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으로. 뉴턴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 여기는 모두 다 인과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 오면서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는가? 우연이다, 우연. 우연성.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와 같이 논리 필연 관계가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은. 자, 왜 우리가 개라고 했을까? 왜 개를 개라고 그랬어? 우연히 그런 거다. 멍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개라고 했다는 건 다 우연에 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건 우연에 있다. 우연 속에 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모든 것은 논리 필연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뉴턴의 많은 인력이 다 적용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딱 가니까 세상에 뉴턴은 시간과 공간은 뭐라고 그랬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깨졌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도 변하죠. 사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두 다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 물건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뉴턴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8월 며칠이죠? 8월 11일 날 여기에 이 분필이 있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객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서 뉴턴이 설명할 수 없어. 그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설명할 수 없고, 특히 여러분 알고 있는 빅뱅 이론 생각해봐, 빅뱅. 옛날에는 우주가 정해져,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점에서 계속 지금 팽창 중이죠. 그럼 어느 거 하나도 고정된 거 있어, 없어? 다 변화 상태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 그럼? 우연히 있는 거죠. 지구도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럼 결국은 뭐다? 우연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논리 필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왜 우리가 짜장면을 꼭 중국집에서 먹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퓨전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왜 꼭 어디에만 그려? 캔버스에만 그려. 몸에도 그릴 수 있지. 또는 행위예술도 나오고. 그쵸? 정크미술이라고 그래서 쓰레기 가지고도 미술도 하고. 그쵸?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걸 논리 필연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해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체. 모든 걸 해체하는 해체주의가 등장하는데 이런 경향을 뭐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는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모든 걸 뭐 한다? 해체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해체주의입니다. 그 다음, 여기 선생님들 보면서 해야 되겠다.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보면서 조금만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187페이지. 특히 188페이지에 거기 파머의 상상, 해체로서 텍스트, 그 다음 탈영역화, 타자성의 존중.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좋습니다. 타자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모든 걸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우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은 어떤 정형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뭐 하려고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라고 하고 문학은 또 그걸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시를
짓는 것만 시라고 생각했는데 시를 낭송한 것도 시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떤 틀을 깨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다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진보적 역사관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 역사는 진보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진보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봐. 이성의 역사는 진보했겠죠. 야만의 역사는. 근데 왜 야만의 역사는 역사라고 안 합니까? 야만의 역사가 있으면 야만의 역사는 퇴보 중이죠.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렇게 모더니즘 경향에, 저기 아까 보편적에서 모더니즘 경향에 강조하는 걸 동일자라고 그러고, 이런 걸 야만, 이런 것들 같은 걸 타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남성은 동일자에게서 타자성이겠어. 남성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어때? 당연히 그렇죠. 동일자겠죠. 여성들은 계속 억압됐죠. 그렇죠? 그럼 여성은 어떤 존재? 타자성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타자성에 대한 존중, 그러면 여성에 대한 존중. 최근에 다 많은 페미니스트 주장들이 나오면서 여성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려고 하죠.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것의 경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동일자였다면 자연은 환경 타자성이겠죠. 자, 생각해봐. 인간은 발전했어. 그런데 환경은 옛날에 비해서 계속 퇴보 중이죠. 근데 왜 인간의 역사만 이 역사야? 환경의 역사도 역사죠.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이제 타자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타자성을 존중하다 그러면 환경을 존중해주고 여성을 존중하고 여기 같이 어떤 거 아까 야만의 역사도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타자성이란 말이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것에 비해서 동일자가에서 지금까지 억압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타자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타자성의 존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행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료들은 지금 행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됐었어? 지금까지는 지금 많이 변화가 됐지만 지금까지는 동일자였겠죠. 그러면 거기 관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옛날부터 시작해서 쭉 받고 있었던 시민들은 뭐였겠어? 타자성이었겠죠.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타자성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타자성 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동일자가 아니고 타자성.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영역을 딱 정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이를테면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이런 것도 있어, 없어, 요즘? 자, 여러분, 트로트 요즘 많이 좋아하죠? 뭐였죠? 트로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처음으로 했던 그거.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 이런 거 보면, 세미 트롯, 뭔 트롯에서 막 발라드로 섞기도 하고, 다른 힙합하고 섞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영역 간 경계도 다 허물어져.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 경향이고, 또는 어떤 거 있습니까? 음악이라고 하는데 그림 그리면서 하는 음악도 있고, 미술과 음악이 결합될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다 보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영역을 어떻게 한다? 영역 간에, 또는 지광문의 어떤 거, 영역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가 된다, 이게.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러분, 애플폰 있죠? 아이폰? 그쵸? 갖고 있죠? 이 아이폰이 왜 이 아이폰에 대해서 많이 유명하냐면,
실제로는 많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과 계열인 거 생각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었대요. 인문학적인 디자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 소비자의 마음을 더 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때도 차를 만들 거면 어떤 걸 만들 때도 꼭 이과적인 기계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해요. 여러 가지 문과적이나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다 통섭이 돼야 되겠죠. 통합이 돼야죠. 이렇게 영역 간 경계가 해체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해됐죠? 그 다음 옛날에는 거대 담론이에요.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대 담론 이야기가 됐다면 여기서는 소서사. 혹시 학생운동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옛날에는 학생운동에서 자유니 민주주의니 이런 것에서 데모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 학생이 그런 거 봤어요? 민주화 잘 없죠? 지금 학생은 우리 학교에 공사장이 옆에 있어서 시끄럽다 이런 문제, 또는 우리 등록금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 자기 주변에 해당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다 보니까 우연성, 아까 정형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해체하다 보니까 누구나에게 똑같은 그런 주제는 있을 수 없고 주제가 보다 여러 가지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 봅시다. 아까 타자성을 존중하니까 뭐 누구는 우리가 쭉 지금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많이 시민들의 권한이 강조됐지만 우리가 5, 60년대만 생각하더라도 시민들이 함부로 공무원들한테 못했죠.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많이 했잖아. 그렇죠? 이 모더니 시대는 그러니까 여기 한 8, 90년대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주류였으니까 지금이야 그때 많이 발전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타자성을 존중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럼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 그동안 동일자였던 관료들도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뭘 한다? 담론을 이끌어내고. 그렇죠? 이런 담론은 미리 정해진 거야 아니면 그 결과물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지식이 뭐한다? 객관적으로 딱 외부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구성주의. 지식이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식은 구성된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 모든 걸 다 해체하고 객관적인 지식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건 우연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따라서 우연히 모든 건 결정되고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면서 이런 철학들이 저 모더니즘에서 이제 대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객관적 지식이라면 여기는 뭐다? 어떤 절대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암을 수술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더 좋은 방법이 나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지식이 딱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정해질 수는 없는 거죠. 계속적인 지식은 무엇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구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지식들은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구성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성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 알겠죠? 모든 걸 뭐 하려고 한다? 일단 해체하려고 하고, 그 다음 타자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 소서사를 강조하고, 그렇죠? 특히 타자성을 존중해서 뭐가 되는 거? 그동안 억압받았던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동일자인 관료들의 의견도 동일한 의미에서 수용하고 그들에 의해서 담론이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뭐 하면서 지식이 구성된다고 그랬어.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지식들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담론을 만들고, 이 담론이야말로 행정가가 추구해야 되는 뭐가 되겠어? 공공의 가치가 되겠죠. 공익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파머의 담론 이론입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상상,
그다음 해체로서의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도 자 거기 있는 것처럼 근거를 파헤친 것.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이게 텍스트 교과서에 나온 건 다 진리고 진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것들도 다 해체하자는 거야. 해체하자. 그래서 파머에 여기 우리 요약집 한번 볼까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24페이지. 24페이지고 프린트는 22페이지. 22페이지에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 보니까 자,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 상상이란 머릿속에 마음대로 형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어? 여러 가지 진리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상상. 그 다음에 해체란 말을 이야기했었죠. 모든 건 정형화되어 있어 해체해야 돼. 해체는 그래서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해체한다는 거. 이걸 텍스트에 대한 분해라고 표현하기도 해. 다른 말로 자 우리가 중국집에서 꼭 짜장면 먹어야 된다는 법 없다는 거야. 이제는 어디 가서 그냥 그렇죠. 백반집에서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피전 음식이라는 것도 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역이 해체되고 그 다음 타자성이 존중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뭘 강조했다? 담론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OX 풀어봅시다. 우리 책에는 OX가 거의 안 나왔을 것 같아서 거기 있는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적이고 개방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우리가 절대적이다. 모더니즘은 절대적이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식이 변할 수 있어 없어? 지식은 상대적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은 한계와 모순을 잘 인식하게 하고 담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합리성,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 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론, 거시정치 등을 통해서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 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합리성,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여기 맞고 상상, 해체, 영역 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해서 자, 거시이론이 아닙니다. 그쵸? 자, 거시이론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더니즘 시각들이 거시이론입니다. 아까 거대 담론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대 담론.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자, 거시론, 그 다음 뭐가, 거시정치가 틀렸습니다. 그 부분이. 자, 포스트 모더니스트, 이론에서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맞죠? 자, 포스트 모더니 이론에서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은 행정에 있어서 성장,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한다. 맞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그쵸? 다 해체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영역을 해체한다고 그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맞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에서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상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고, 공론조사는 그래서 여기다 공론조사를 넣었어. 아까 공론조사는 어때?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않고 공론조사라고 그래. 다시요. 아까 우리가 탈원전 할 때 서로 간에 수기 과정 거쳤다고 그랬죠. 제가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줬잖아. 근데 여론조사를 않고 그런 조사를 뭐라고 그래? 공론조사라고 그래.
공론조사. 그래서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 일정 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맞고,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 되게 많이 탈락합니다. 지금 그 수업 계속 듣고 있겠어? 안 듣고 있겠죠?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수기와 토론 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 여론을 수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다. 그렇죠? 아까 방금 신혼전구 오리 고기 할 때, 그렇죠? 그걸 공론조사라고 그랬잖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이론인지 알겠죠? 어떤 철학인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걸 비판하겠어? 철학적으로. 어떤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있다는 걸 다 비판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정신은 동일자였겠어? 그러니까 정신하고 몸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동일자였겠어? 지금까지 계속 철학에서는 정신을 강조했죠. 자, 앞에 철학者, 모더니즘 철학에서 다, 그렇죠? 보편적 이성을 강조한 뭐 이런 것들, 플라톤부터. 그래서 이 정신을 강조하는 게 동일자가 있다면 몸을 중시하는 게 뭐가 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게 타자성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때? 요즘 많은 경향성이 세체의 경향성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서로 존중해 주려는 많은 경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그 개념만 좀 알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타자성이란 말이 뭔지 이제 알겠죠? 이 타자성 존중이 어떻게 담론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 아까 올 텐데 타자성은 누구였다고? 시민. 그럼 타자성을 존중해서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자는 거죠. 관료들 의견도 동일자도 동등한 위치에서 취급해 주자는 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만큼 몸도 중시해 주자 이 말이에요. 남성만큼 여성도 중시해 주자 이 말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같이 뭘 서로 간에, 근데 객관적으로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없죠? 서로 토론 과정 통해서 정해진 것이 가장 이게 공익이라는 거야. 그럼 이것들을 실현하도록 하자는 거야. 근데 이 공익은 더 발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담론은 더 이상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공익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면,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진보적 역사관 비판이란 말이 그런 말이고, 우리가 해체주의란 말이 이런 말이고, 그 다음 소설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러면 선생님 너치 이론 하고 빨리 끝냅시다. 그냥 너치 하고 딜레마 이론 하면 되겠죠? 너치, 딜레마 이론, 시차 이론, 이 세 가지. 너치 이론이라는 게 혹시 너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한 장만 줘봐. 행동경제 우측에 좌측에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공공선택론 이런 것도 경제학적 방법을 쓴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 신고전학과 경제학입니다. 정통경제학이에요. 정통경제학.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적인 거에다가 뭘 추가해서 심리학적인 걸 추가해서 연구하는 것을 행동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니까 거기 행동경제학의 역사에서 선생님 한번 읽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안 읽었죠?
거기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트 사이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이먼이 그 사이먼입니다. 행태주의의 사이먼이 그 사이먼입니다. 이 사람은 정책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곧 배우게 된 정책론에서. 그래서 이후 행동경제학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인 데니얼 카드먼과 그의 동료인 아모스 트버스키가 전망이론을 주장하면서 주류 경제학을 위협하게 됐다.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로버트 실러와 리차드 탈러가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행동경제학은 이에 주류 경제학의 버금간 학문으로 유치를 확고하게 됐다. 행동경제학과 관련 대표적 전술은 리차드 딜러의 너츠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거니까 이 너츠. 그러니까 너츠를 알려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경제학의 핵심 주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류 경제학은 현실 경제에서 인간 행동이 아니라 추상적인 경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의 모델은 인간 행동과 관련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가정 전제로 한다. 첫째는 절대적 합리성이고, 둘째는 무한 의지력, 셋째는 무한 이익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할 때는 전부 다 어떻다?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첫째는 절대적 합리적인 존재고, 무한 의지력을 갖고 무한 이기심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경제학 공부할 때 어때요? 어떻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사과를 사더라도 딱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대가 되는 거. 우리가 뭐 5개, 3개 먹을 때가 1,000원짜리, 세 번째 먹으니까 1,000원짜리에 뭐가 있다? 편익이 있다. 효용이 있다. 그러면 딱 1,000원어치니까 여기서 해야 제일 이득이 많게 먹는 거죠. 자, 우리 스님들 식사할 때 그렇게 식사하나요? 어떨 때는 과식하고 나서 소화제 먹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경제학에서 가정한 것은 전부 다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상적인, 추상적이죠. 그죠? 경제학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서 뭐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류 이 세 가지 전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사이먼이 지적했듯이 인간은 절대적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제한된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은 신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정보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렇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그걸 전제한다는 거야. 둘째,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은 무한 의지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의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제한된 의지력 때문에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어긋나는 근시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순간적으로 의지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된다. 거기 이제 예를 좀 드러났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인간은 뭡니까? 세 번째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기심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기심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만약에 수영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휩쓸려 간단 말이야.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이 가서 구했던.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 아니죠. 이기적 행동은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냥 가는 게 이기적 행동이죠. 그런 걸 설명할 길이 없다. 거기서 그래서 이를테면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걸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했죠. 이기적 행동 아닌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경제학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그럼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 쌤 2페이지 한번 봐봐.
이제 전통적 경제학에 설명 못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휴리스틱과 편향. 이건 정치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 오늘 먹을 점심 메뉴를 결정할 때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까? 사무실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모든 식당의 메뉴, 맛, 가격, 친절도, 유생상태, 고객 만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그 중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당의 메뉴를 선택할까? 그러지 않겠죠? 선생님 오늘 점심 드실 때 어때? 여기 10분 내에 있는 그 식당에서 가장 메뉴들 다 생각해서 결정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 행동경제학은 전통경제학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메뉴, 지난주 금요일에 갔던 식당의 메뉴, 최근 개업한 식당의 메인 메뉴, 그날 날씨에 따라 입맛이 당기는 메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맛집 메뉴, 상사가 원하는 메뉴 중 하나를 점심 메뉴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 사람들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자신만의 주관적인 기준을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자신만의 주관적인 결정 기준이나 규칙들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직감으로 신속하게 판단한다.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칙에 따라 경험칙과 같은 것이다. 점심에 먹을 메뉴를 결정할 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휴리스틱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한다. 한편 휴리스틱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다. 편향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 심리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편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휴리스틱이나 편향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책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론, 이거 전망이론이 여기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노벨상까지 받은 건데, 이건 간단했어요. 우리가 거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예를 들면부터 보겠습니다. 90만원을 받을 확률이 100%인 대안과, 보다는 1000만원을 받을 확률이 10%인 대안. 선생님 어떤 거 할까요? 90만 원 확률이 받을 확률이 100%는 90만 원 받아. 그런데 A안을 선택하면 B안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10%밖에 안 돼. 그럼 자,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래요?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통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전통 경제학은 여기는 기대값은 90이죠. 여기는 기대값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100만 원이죠. 그럼 B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서 많이 했던 것들을 전망이론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거, 심리를 포함해서 경제학들을 거기에 맞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게 있으니까 불확실성의 회피 현상 또는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성 효과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넛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넛지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자, 거기 한번 봐봤어요. 우리가 지하철 다닐 때 어때요? 어떤 물건 팔 때, 가품 같은 거, 짜가 팔 때, 가품 짜가 팔 때 어때요? 어떤 아줌마 둘이가 꼭 고르고 있는 아줌마들 있단 말이야. 두세 명이. 우리,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파는 사람이 고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환승이 안 될 때는 어때? 주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못만 오면, 사람들이 환승에서 막 쏟아져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계속 고르는 척만 하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품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무도 없는데 가서 사기는 정말 망설여지죠. 군중심리가 있어서 몇 명 사고 있으면 좀 부끄러움이 덜하죠. 아니 누구 사고 있으면 부끄러움이 덜하잖아.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나만 가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넛지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어디에 도입한 거다? 이 행정에 도입한 겁니다. 행동경제학을 무엇에 도입한 것이다? 이런 너치 마케팅 같은 것을 도입한 거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처음 나올 거니까 많이 안 나올 거고, 너치 행정이 적용되는 게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통을 계단 올라갈 때 어떤 것이 붙어 있어요? 10km 뺐다, 20km 뺐다, 30km 뺐다, 이런 거 붙어 있죠. 또는 자, 지하철 탈 때 뭐가 있어? 여기 모양에 발 모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 안 있으면 벌금 물겠다, 뭐 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행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치라고 그래요. 너치. 다시, 그게 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력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너치라는 뜻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걸 너치 이론이라고 그래요. 거기 한번 보면 이제 행동경제학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너치 이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았고, 그러면 뭐 하면 돼? 심리만 잘 활용하면 굳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너치 이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이라 장황하게 실어놨는데 이해했으면 돼. 이해했으면 지금. 거기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적용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전통적 경제학이 아니라 행동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고 그랬죠. 행동적 시장 실패. 자, 시장이 맡겨놨는데 여기 경제학처럼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전통적 경제학처럼 행동 안 하죠. 우리 배부르게 먹고 또 하나 더 먹죠. 그건 우리가 시장 실패죠. 시장에서 완전히 사회 최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분 안 됐으니까 3개만 먹어야 되는데 4개 먹으면 효율적 배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장 실패죠. 그런데 어떤 시장 실패야?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해, 이거. 뭐라고요? 행동적 시장 실패. 이걸 또는 외부 효과, 우리가 외부 효과는 배웠죠. 시장 실패에서. 근데 이걸 내부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심리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내부 효과라고도 표현해요. 거기 어떤 것만 나오고 있습니까? 휴리스틱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자, 인지적 오류나 행동 편향,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런 걸로 비합리적 의사결정 해야 하네요. 하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행동적 시장 실패라는 개념하고 정부의 역할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근거와 해결 수단을 제시해줬다. 그렇죠? 이제 행동적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서 규범적 근거나 왜 이걸 해야 되는데 할 때 뭘 해준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건 너치 이론에 입각해서 한 거야. 이런 근거를 제시해줬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정부는 선택 설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인 법률과 규제, 경제적 요인, 수단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인 너치를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 했어? 거기처럼 법률이나 규제 같은 거 했죠. 그 다음 조세를 주거나 세금을 걷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뒤에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쌤, 184페이지 보면 수단 개입주의, 부드러운 개입주의 이렇게 돼 있죠. 행동적 시장 실패 해결하는 너치의 특성, 여기서 수단 개입주의와 부드러운 개입주의라고 그랬죠. 거기 중간에 굵은색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자, 수단을 개입하되 콕콕 찌르서 뭐 하도록? 참여하도록 이끄는 거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치론의 대두 배경에서 사이먼부터 쭉 아까 읽었던 거 있었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한 장 넘기면 주요 내용에서는 인간은 사고 체계와 행동적 시장 실패, 아까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같은 말에 이런 것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떤 것만 이야기할 건지만 보면 되니까. 거기 뭐 휴먼과 이콘 뭐 있는데 휴리스틱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 아까 휴리스틱 이야기했죠?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우리 점심 먹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객관적인 정보 분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오늘 비 오니까 파전에, 그쵸, 파전 먹으러,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꼭 파전이 가장 좋고 그런 음식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비 오니까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막걸리는 빼겠습니다. 신도시 공부할 때는 막걸리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휴리스틱.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183페이지에는 거기 다입니다. 너츠의 성격. 자, 행동적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그것이 중대한 것일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너츠가 최선의 대응 방식이라는 게 행동 경제학의 기본 입장이다. 자, 우리 지금 담배가 해로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담배 피면 재재금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벌금하고 뭐 세금 많이 갖고 가격 올리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직접적인 옛날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 담배에다 뭐 그려놔? 폐암 환자 폐 그려놓죠.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망설여지자. 저 뭐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접근이 너찌에 가는 접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담배값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전통적 방법이고, 자, 혹시 담배 피신 분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지나요? 안 꺼려져요? 그럼 너츠의 실패입니다. 너츠의 실패죠. 그 다음, 그래서, 자,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행동적 시장 실패를 뭐라고도 부른다? 내부 효과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내부 효과로 인한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설계를 해준다. 선택 설계. 선택 설계. 선택 설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선택 설계. 자, 그, 쌤 184페이지 보니까 유인적 정책 수단하고 너치 수단에서 정매적 정책 수단 같은 게 있죠. 보통 규제적 정책 수단은 주로 어떤 거고, 전통 경제학에서 했던 거고. 184 펴봅시다. 거기 보면 특히 이제 정매적 정책 수단 같은 게 너치를 활용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어떤 거야?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들 디폴트 옵션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야, 쌤. 사전 옵션 지정 제도라는 거야. 사전 옵션 지정 제도. 예를 들어서, 자, 봐. 퇴직금을 우리가 줄 때 1%인가 밖에 안 붙을 겁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존해 놓으면. 그런데 이걸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자산 운용 회사에서 당신이 몇 %만 정해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퇴직금. 자산 운용사. 근데 사전에 지정해줘요. 옵션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 안 해도 돼요? 디폴트 옵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원하는 사람, 여기서 3%, 4% 더 많으면, 웬만하면 퇴직금을 가지고 더 불리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이런 것들 일종의 하도록 이끄는 거죠. 총매적인 거. 자, 다시 한번. 이게 설계를 하는 거야, 이제.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줄 돈이 좀 부족해, 국가에서.
그런데 국가에서는 공직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퇴직금도 더 풍부하게 좀 받고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뭐 퇴직금 얼마 있으면 안 줘. 뭐 이런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디폴트 옵션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뭐 할 수 있게끔 풍부하게 더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뭐 할 수 있겠어. 더 열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일종의 넛지야, 넛지. 넛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마음대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담배가 아까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개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강제적 수상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지 않고 선택 설계한다고 그래요. 자, 다시요. 넛지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넛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설계한다. 자, 지하철에서 여기 이렇게 발을 그려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여기를 될 수 있으면 여기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뭐, 이를테면 그냥 10km, 뭐입니까? 5분, 뭡니까? 20초, 1분, 1분 30초 이렇게 써놓죠. 생명이 연장됐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계단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물 같은 거 부족할 때는 뭐 포스 같은 경우서 물이 없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물 많이 쓰면 얼마를 벌금 주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넛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넛지를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행동경제학에 입각에 있다. 이걸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걸 뭐라고 한다?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한다. 행동적 시장 실패하고 이걸 내부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행동적 시장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선택 설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선택 설계.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올라가는 계단 만드는 게 계단을 하는 게 더 좋아. 그렇다고 해서 계단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뭐 돈 받고 그럴 수도 없겠잖아. 그럴 때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렇죠? 이게 선택 설계 또는 전략적 설계라고 하는데 선택 설계라는 표현을 쓴다. 시험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이 부분만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마번, 제일 위에 마번 봐봐. 넛지 이론을 정부의 정책 개발에 체계적으로 접목한 최초의 국가는 어디라고요? 영국. 2010년에 영국 캐머런 총리가 행동경제학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내각부왕 산하의 행동통찰팀, BIT라고 해서 행동통찰팀을 설치했고, 넛지 이론이 널리 확산돼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정부 조직 기반이 넛지 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정도 됐겠죠? 지금까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올 때 정도 됐겠죠? 자, 그래서 자, 됐고 이제 마지막만 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 보면 실제로 넛지를 위해서 정책 설계 방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번에. 그 다음 바번, 넛지 이론과 신공공관리론 비교. 넛지 이론은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정부의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적용 응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과 공공선택론의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과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는 이론적 관점을 대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 관점에서 나온 건 신공공관리론이고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것보다 넛지 이론이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됐죠? 시험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냥 OX도 없어. 근데 한번 이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복습 문제에서는 딜레마 이론하고 시차 이론만 설명하면 되는데, 딜레마 이론은 이런 겁니다. 딜레마는 어떤 이론이냐면, 자, 참여자, 선택기의 문제 등의 모호성 여부는 상관없이 대안들이 표면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을 부딪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고 한번 비교해봐. 선생님,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행동경제학 자료 세 번째 문제 봐봐. 딜레마는 불확실성하고도 비교돼. 자, 3페이지 보면 딜레마 상황 봐봐.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죠. 모호성은 대안을 알지만 선택의 결과를 알지 못할 때 모호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매성은 선택의 결과는 알지만 각 대안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알지 못할 때 이야기하는데, 딜레마 상황은 선택의 결과도 알아. 각 대안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도 알아. 근데 두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딜레마라고 그래. 딜레마하고 가장 닮은 게 제수의 딜레마라고 거기 있죠. 게임의 법칙에서 제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에서. 그쵸? 자, A, B가 공범이야. 그런데 둘 다 뭐 하게 되면, 자기 범인했다고 부인하게 되면 둘 다 6개월만 밖에 안 살아. 근데 둘 다, 자, 봐봐. 미안해. 그렇죠. 둘 다 부인하면 6개월. 그런데 A는 B가 부인하고 A가 자백해버리면 A는 석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B는 몇 년? 10년 살아야 돼. 왜냐하면 부인해버렸으니까.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는 거야, 죄수가. 근데 A는 난 죄 졌어요 하고 자백을 해버렸어. 그럼 너 무죄 석방해줄게, 이런 거야. 거꾸로 B가 자백하고 A가 부인하면 B는 석방되고 A는 10년을 살아야 돼.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야? 가장 좋은 건. 지금 다 결과값을 알고 있죠? 가장 좋은 건 뭐야? 둘이 부인하면 돼. 그런데 둘이 똑같이 두이는 게 아니라 안 화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 우리 쌤이 A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쌤이 B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백하는 순간 뭐가 되겠어? 그렇지. 자백하는 순간 10년 살아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뭐 하는 순간 선생님이 자백하면 여기는 부인하면 선생님이 1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눠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서로 자백하려고 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둘 다 자백하면 어떻게 돼 있어? 5년 살아야 돼. 근데 제일 좋은 방법 알고 있잖아. 둘 다 부인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6년 살잖아. 둘 다 6개월만 살잖아.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겠어? 그죠? 자백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상황을 다 알지만 하기 힘든 결정이 이제 되겠죠? 그런 것들 딜레마라고 그래요. 딜레마. 그래서 딜레마의 그 특징들만 좀 알아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딜레마 이론은 일단 이 분절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 이것만 인정하고 이건 부인할게, 이런 게 없어. 분절성. 그 다음 서로 상충성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그 다음 이제 가치가 균등해. 선택을 근데 피할 수 없어. 불가피성이야.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 부지로 설정해 놓은 것을, 사실은 많은 공원 부지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걸 그때 이제 공원 부지 설정할 때 20년간 유효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이게 20년이 도래해버린 거야. 공원으로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자, 공무원들은 어떤 딜레이를 봐야 되냐면, 공원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이 여러 가지 혜택,
걸 줘야 될 건지, 아니면 20년 동안 재산권을 제한했으니까 이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지.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20년 됐으니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가치가 있고 이것도 가치가 있어. 근데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는 못해. 절반이 나눠서 이것까지만 하고 이것까지, 이런 거 아니잖아.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재지정하든지 말든지야.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딜레마 빠졌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사실은 이 딜레마 이론은 정책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모든 분석을 통해서 PC 분석을 해서 결정한다. 합리 모형. 그 다음 옛날 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을 한다. 점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결정은 사실은 뭘로 설명할 수 없어. 이런 것들. 이걸 결정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니까 합리 모형 모든 PC 분석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왜냐면 원 소유주들은 내 거 빨리 재산권 줄어야겠죠. 2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딜레마 이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차 이론은,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이 선생님들 이 대중교통을 우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대중교통 서울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중교통 전용도로 어떻게 생각해? 좋죠. 근데 이거 처음 실시했을 때는 난리 났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한 번도 훈련도 안 됐으니까 어때? 여기 다 버스들이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거의 주요 도로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진 찍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왜 외국 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막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상당히 안정화되고 정책의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차 이론은 뭘 고려해야 된다고? 이런 시간 같은 걸 고려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시차 이론은 우리나라, 이 딜레마 이론하고 시차 이론은 우리나라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정정길 교수님이 주장한 이론이 이 시차 이론입니다. 시차적 요소. 그래서 시차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정책은 무슨 단계가 있다? 충분한 성숙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바로 이제 정책화하겠습니다. 이해는 됐죠?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거 한 번만 외우고 가봅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외워야 될 게 뭐였습니까? 촉시에, 그쵸? 경선 가서 정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분지 고기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우리가 피터스 합시다. 뉴 거버넌스 모형, 피터스의 뉴 거버넌스 모형 하면 뭐라고 그랬어? 시참 뭐라고 그랬어? 신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독군, 참계, 평촌, 그 다음 신형, 가가, 여기 7까지 넣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험. 그 다음 탈교, 재창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신공공서비스론. 이건 잘 안 알려줬을 것 같은데 나도. 시봉, 공중, 담결, 시, 그쵸? 그 다음 잘 생각이 안 나. 그 다음 조봉. 조정이 아니라 봉사. 그쵸? 그 다음 인간 존중, 인존. 맞죠? 그건 안 했다. 시 다음에 전사, 민행. 그쵸? 그래서, 책다도 안 했다. 고마워요. 책다. 뭐 이렇게 다 외우시기 바래. 말을 재미없으면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시봉, 공중, 단결, 그다음 시. 그래서 시민에 대한 봉사, 공익을 중시하고 담론의 결과물이고 공익은 그다음 시민의 의식을 존중했고, 그렇죠? 그다음 조종이 아니라 봉사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이고 책임은 하나 이론적인 게 아니라 다원적인 거고 책다 인간을 존중하고, 그렇죠? 이 세 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론조사. 공론조사가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 담론을 결과인데, 이걸 담론을 알아가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을 여론조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공론조사. 그럼 공론조사는 우리가 그냥 신한원 원전 5, 6호기 있었죠. 신한원 원전기 5, 6호기. 그럴 때 원전에 대해서 공론조사 해줬죠. 그래서 이거 다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공론조사. 공론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수기과정.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담론을 결정하는데 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담론을 결정해서 조사하는 걸 공론조사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예의고 중요한 건 담론이란 말이죠. 담론은 다른 말로 수기를 통해서 정제된 여론을 뭐라 그런다? 담론이라고 그런다. 그냥 우리 뭐 할까요? 하고 여론조사에서 이 몇 퍼센트가 여론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정보를 갖고 수기를 해서 정제된 여론을 뭐라고 그런다? 담론이라고 그런다.